이제 각 나라마다 그 다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보통 자기가 이제 경험한 세계에서 보통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미국은, 미국 우리가 지도에 나오는 그림 안에서만 보는 주만 50개잖아요. 50개 주인데, 그 50개 주가 50개 나라가 같이 운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앙 정부를 페더럴 가버먼트라 그래서 페더럴 거버먼트에서는 이제 큰 면에서 우리나라로 치면 뭐 헌법같이 이제 이런 면에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 다음에 일반 예를 들면 이제 특수교육법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특수교육법인 미국의 특수교육법이 이제 당연히 그거는 이제 그 교육법이죠. 중앙 정부에서 이렇게 Elementary, Secondary Education Act라 그래서 이제 Elementary하고 일반반이 이제 일반 교육 그 Elementary하고 그러니까 초등과 중등 교육법이 있고 이제 그러니까 1965년도에 미국에서 처음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 우리가 이제 영화나 뭐 이런 데서도 많이 보지만은 그 법이 만들어졌을 때 아무도 거기에 이 장애가 있는 학생들에 대한 생각을 안 했어요. 이제 그때만 해도 그 시절 벌써 60년도니까 그 아이들이 장애가 있다 그러면 이제 눈으로 보이는 장애만 이제 장애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보통의 이제 그런 장애들은 조금 심한 장애잖아요. 요즘으로 얘기를 하면. 그래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제 일단 신체적으로 아이들이 그렇고 우리나라도 똑같았죠.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인텔리전스, 우리가 이제 지적 능력이 있어야지 아이들이 학습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 지적 능력에 있어서 벌써 지금으로 치면 한 moderate to severe 레벨에 severe 레벨은 보통 severe, 그다음 profound 이렇게 intellectual disability가 나오거든요. 이제 미국에서 말하는 게 그러면 이제 마일드가 있고 그 다음에 마더레이트가 있고 마더레이트가 보통 이제 IQ 한 40 안팎으로 이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비어가 있고 이제 프로파운드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프로파운드 인텔렉츄얼 디서빌리티는 여기서 이제 멀티플 디서빌리티라고 해서 여러 가지 막 그 신체적인 거, 그 다음에 이제 의료적인 거 이런 것들이 다 통합이 돼서 사실 가장 이제 중증 장애가 되죠. 근데 마드레이터 IQ가 진짜 오리지널리 지적 IQ가 우리가 이제 모든 IQ들은 우리가 그야말로 아이들에게 주는 그 시험을 통해서 그죠? 우리가 어릴 때 왜 IQ 막 작성했잖아요. 시험 문제 풀듯이 그렇게도 하고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많이 이제 IQ 그 체크하는 게 많이 발달이 돼서 심지어는 글을 읽지 못해 옛날에는 글을 읽지 못하면 IQ 채점이 힘들었지만 요즘은 이제 글을 읽지 못해도 아이들을 그림만 가지고 이제 IQ 측정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그다음에 이제 아주 어린 아이들도 이렇게 IQ 측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많이 그 뭐라 그래 인스트루먼트가 많이 생긴 거예요. 많이 생겨와서 이제 많이 그러는데 사실 어느 인스트루먼트도 아무리 정교하게 개발이 된 인스트루먼트도 어떻게 인간의 지적 능력을 있는 그대로 세밀하게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그 포텐셜 인텔리전스라는 게 우리가 측정하는 거는 이미 펑셔널 인텔리전스, 이미 아이가 쓸 수 있는, 그죠? 그러면 이제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아이가 이제 가지고 태어난 것들이 있지만은 이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은 어떻다 그랬어요. 브레인 자체가 우리가 이제 휴먼 브레인이기 때문에 사람의 이제 브레인이니까 어, 제가 솔라 시스템에 비교한 것처럼 이미 이제 다 와이어드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컴퓨터 시스템 보드처럼 이미 다 이제 칩이고 뭐고 다 돼 있어요. 돼 있는 아이가 태어나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시스템은 돼 있지만 아이가 아직 그 안에 지식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직 세상을 배운 건 아니에요. 그냥 배울 수 있는 그 시스템만 되어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제 그 시스템이 정말 정교하게 인간 브레인으로서 정말 완전 천재적으로 잘 돼 있느냐 아니면은 이제 이거 태어난 아이들이 태어날 때에 그 이제 유전적인 거잖아요. 아니면 이제 그 시스템이 약간 이제 허술하거나 아니면은 뭐 조금 이제 뭐 중간중간 뭐 모르잖아요. 아무도 거기에 이제 뭐 칩 하나가 나스 하나가 빠져 있다거나 뭐 그렇게 해가서는 아이가 이제 태어나기를 아이는 말짱해 보이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고 애가 잘 웃고 반응도 잘하고 엄마가 안아주면 좋아하고 엄마 눈도 맞추고 아이가 또 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아이가 아직 말은 못해도 애기가 이렇게 뭐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의미 없는 소리지만 아이가 소리를 내면서 자기가 엄마가 하는 말에 그런 이너 액트를 아이가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벌써 소셜이잖아. 소셜이면 소셜
지능이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정서 지능, 소셜 지능 이런 것들을 아이가 이제 태어나면서 세상을 만나잖아요. 이 피지컬 세상과 그다음에 사회 세상, 사회성 재성. 그래서 제가 피지컬 월드, 소셜 월드, 피지컬 인바이러먼트, 소셜 인바이러먼트, 그러니까 이런 물론 물리적인 환경, 그다음에 사회적 환경, 사회적 환경은 이제 사람이죠. 그런 데서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요. 그러면 가족이 많은 집에서 태어난 아이들과 가족이 얼마 안 되는 집에서 태어난 아이, 특히나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부모님 어른 두 명의 아이가 태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어른 두 명의 아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큰 아이가 있는데 거기에 태어나는 아이니까 둘째 아이는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또 부모님의 관심이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그 긴장하고 아이를 어떻게 막 신경 쓰고 이런 것만큼 둘째 아이한테는 부모님이 조금 이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조금 느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제 그렇게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이제 제가 환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그렇게 가지고 태어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아이가 이만큼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있고 이제 요만큼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있지만 이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이 아이들에게 이제 기회가 첫 번째 기회가 주어지는 게 이제 가정이잖아요. 가정. 그죠? 어떤 부모님을 만나고 얼마만큼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부모를 만나고 또 얼마만큼 부모님이 아이의 교육에 신경 쓰는 부모님을 만나고 또 부모님의 관점이 아이의 어떤 그런 지적 능력, 막 공부 막 이런 쪽보다는 아이가 사회성과 정서적으로 아이가 평안하게 잘 자라는 아이, 또 인격적으로 아이가 잘 자라는 아이니까 부모님마다 자기네가 이 신경을 쓰는 부분들이 다 다르잖아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아이들은 이제 자라죠. 자라가지고 이제 만 5살에서 7살, 8살이 되면 아이들이 이제 두 번째 환경을 만나는 게 이제 학교 환경인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학교 환경을 만나면 아이들이 대부분이 깨어있는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게 되잖아요. 그럼 학교에 가정은 두 어른의 아이 한 명, 두 어른의 아이 두 명, 이렇게, 굉장히 이제 관계가 굉장히 좋죠. 타이트하고. 그리고 집 공간 자체도 아무리 뭐 아파트먼트가 예를 들어서 막 2층, 3층이 되고 집이 막 엄청나게 커가지고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 부모님이 찾지 못하는 상황이면 또 조금 얘기가 다르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이제 가정 이 집의 그 환경 자체가 이제 한국은 이렇게 나라가 땅이 적다 보니까 집 사이즈도 이제 그렇게 큰 집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비슷한 환경에 뭐 20 몇 평에서 30평 또 뭐 17평, 11평 이런 데서 자란 아이들도 있지만은 그렇게 이제 좀 더 이렇게 좁은 공간 안에서 그다음에 어른과 아이의 이 비율이 거의 1대1이거나 2대1이거나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의 관심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죠. 근데 학교라는 곳은 어때요? 아이들이 이제 다수의 아이들이 한 명의 어른을 만나가지고 그 한 명의 어른이 이 다수의 아이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한 집마다의 그 집에 귀한 아이들이 한 공간 안에 들어와서 그야말로 이제 집에서는 굉장히 귀하게 자란 아이들이 이제 학교 환경이 오면 아무것도 아닌 아이들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끔가다 아이들 중에서 이상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약자기 때문에 그리고 마이너리티이기 때문에 어른의 관심과 어른의 사랑과 어른의 그런 것들을 끌기 위해서 아이들이 그것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 오질 않으면 아이들이 이상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문제 행동을 꼭 문제 행동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어른과 아이 사이의 관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서 특히나 좀 더 귀하게 자라고 좀 더 부모님이 막 더 신경을 써서 자라고 특히나 막 아이가 그 집에 제일 중요한 우리가 농담처럼 얘기를 하지만 아내가 여자와 남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끈끈하게 이렇게 살다가 아이가 딱 태어나면 아내의 관심이 남편에서 아이에게로 옮겨간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남편이 찬밥이 된다 뭐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아이들이 자라다가 갑자기 이제 학교를 오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많은 아이들 중에 이제 일부가 돼버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참지 못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어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아이들이 막 이제 이상 행동도 하고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이제 옛날 같으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한국이 그렇게 막 선진국이 아니었고 이랬을 때 사실 뭐 후진국이었고 막 이랬을 때는 선진국에서 어떻게 한다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선진국은 교육이 어떻다, 교육이 이렇다 저렇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제 한국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로 선진국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오히려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오히려 더 좋아하고 우러러보고 막 이런 경우까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교육에 관한 한은 우리가 참 비교를 하기가 힘든 게 이제 미국이 많은 제도들이 앞서간 것 같고 느낌이 한국보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미국에서의 그런 어떤 교육이라는 아이들의 학교 생활이라는 이런 관점에서 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막 학과목 한국같이 공부 잘하는 애 그래서 막 똑똑한 애. 그래서 막 영재야. 그래서 무슨 뭐 고등학교도 막 특수고등학교 뭐 무슨 고등학교죠? 뭐 과학고 같은데 뭐 그다음에 무슨 뭐 외국어 고등학교가 막 이렇게 부모님들이 이제 막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막 학원을 보내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막 타이완도 한국이랑 이제 좀 비슷하게 이게 작잖아요. 중국은 굉장히 크지만은 근데 중국 그 큰 나라 중국 그다음에 타이완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시안 국가에서는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그냥 어린 시절이 없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린 시절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많은 지금 아이들을 안 낳는 지금 부모 아이들을 이제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해서도 아이들을 안 낳고 아니면 뭐 결혼을 안 하고 그냥 혼자서 남자친구 여자친구는 가지고 있지만 결혼까지는 하고 싶지 않고 뭐 이러는 그 생활 자체가 어떤 제도적인 문제도 굉장히 크지만은, 그죠? 그렇지만은 저는 많은 경우가 아이들이 자기네 어린 시절이 그렇게 즐겁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아이들에게 그런 자기의 고통스러웠던 어린 시절을 자기 아이들에게도 경험하게 하고 싶지 않은 게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린 시절이 이제 저만 해도 제가 이제 60년도에 태어난 사람이니까 저만 해도 어린 시절에 막 그냥 밖에 나가서 즐겁게 놀고 이제 물론 경정이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다른 고통이 있었지만은 어린 시절 자체가 그렇게 다른 그 막 즐겁게 놀고 이런 거가 힘들진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거의 아기 때 뭐 한 서너 살까지만 빼놓고 나면 거의 이제 뭐 5살, 6살이 넘어가고 나면 아이들이 어때요? 집에 있는 시간보다도 밖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아이들이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지,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그러니까 학교에서 앉아 있고 또 학원 가서 앉아 있고 계속 앉아 있고 계속 공부하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프레셔가 엄청 크잖아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계속 공부를 강조하면서 너 나중에 커서 뭐가 될래? 공부 안 하는 애들한테, 공부 못하는 아이들한테 너 나중에 커서 뭐가 될래? 뭐가 될래? 뭐가 될래? 하면서 자꾸 아이들을 열등아들을 만들어요. 그 아이 스스로가 어릴 때부터 이제 막 아이들이 마음껏 자라서 자기 마음껏 자기 자신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 그 학과목의 이 공부의 그 뭐라 그러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나라들의 아이들은 어린 시절이 그렇게 즐겁지를 않아요. 그럼 물론 친구도 우리가 얼마나 그게 사실은 끔찍한 말이에요. 학원을 가야 친구를 사귄다. 우리 아이가 학원을 안 가면 친구를 사귈 기회가 없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아이들이 전부 다 어딘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건물 안에. 건물 안에 들어가서 건물 안에서 이제 하루를 다 보내고, 그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건물 밖에 거리를 걷는 시간은 이동하는 시간밖에 없는 그나마도 또 차로 이동하면 그나마도 자기 발을 가지고 길거리를 걸어볼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굉장히 힘든 어린 시절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키워요. 아이들을 경쟁 속에서 그렇게 키워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굉장히 항상 긴장을 하고 살게 만들고 이게 삶이 불편하죠. 그리고 마음 밑바닥에서 놀아도 아이들이 뭔가가 이렇게 무의식에서 불안해요. 아이들이 마음껏 놀지를 못해요. 자유로운 영혼이 아니고 불안해요, 마음속이. 놀아도 불안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데 미국을 이제 제가 살고 있는 미국을 기준으로 하면 전반적으로 일단 공부 자체에 대한 그런 경쟁이 없고 아이들이 학원을 그렇게 막 다니고 이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없잖아요. 물론 에이시안 부모님들은 여기서도 이제 막 튜러도 시키고 뭐 또 여기에도 학원이 있으니까 특히나 막 뉴욕이나 이런 뭐 LA나 이런 데는 굉장히 많고 거기서도 뭐 일타 강사가 있고 막 이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외에 모든 주에서는 특별히 이제 학원이 이제 미시간 같은 경우도 이제 한국 사람이 하는 학원이 있고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은 그 대다수의 아이들은 미국 아이들은 그냥 그렇게 잘해요. 그리고 공부를 아이가 잘하면 그 아이는 그냥 럭키한 아이예요. 아이고 그냥 아 얘는 공부 잘하는 재능이 있구나. 하워드 가너가 말하는 그 멀티플 인텔리전스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멀티플 인텔리전스에서 체육 잘하는 애, 음악 잘하는 애, 미술 잘하는 애, 그죠? 그다음에 시공간 이거를 잘하는 그러니까 운전할 때 우리가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딱 보면은 그죠? 그런 그 스페이스에 대한 이런 거를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미술도 잘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뭐 그렇게 거기에 이제 우리가 지적 능력, 그 공부에 관계된 그거는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 팔방미인이라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인텔리전스한 그 팔방이라는 게 뭐예요? 팔방미인이라는 게 여덟 가지의 재능 중에서 이 여덟 가지 재능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덟 가지 재능 중에서 여덟 가지를 다 가지고 있기보다는 몇 개를 가지고 있거나 한 개를 가지고 있는 아이도 있고 두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아이도 있고 또 그 중에서도 뭐 세 가지, 네 가지가 있으면 그 중에서 뭐 이것이 제일 잘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조금 다른 아이들보다 잘하고 이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막 아둥바둥하고 긴장하고 막 부대끼고 기본적으로 삶이 그러지를 않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부모님들이 이렇게 막 뭐 부모님들 중에서 숙제했느냐고 물어보는 부모님이 있고 또 숙제를 못하면 부모님이 옆에서 막 해주는 부모님도 계시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숙제 정도나 신경을 쓰지 그렇게 아이들이 뭐 학교에서 이렇게 막 처지고 이러면은 아 조금 노력해 보지 뭐 이 정도지 그렇게 막 그걸 가지고 막 아이들이 막 처져서 우리 아이가 미래가 어떻게 되고 얘가 나중에 뭐 자기 구실이나 할까 자기 뭐 직업이 뭐가 생길까 이런 걱정을 별로 안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장애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이나 일반 아이들의 부모님들이나 다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도 이제 물론 뭐 이제 자폐성 장애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자기 혼자서 생활을 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성 자체도 좀 이제 감각이 떨어지고 또 정서적인 문제도 굉장히 힘들고 아이가 자기 자신의 정서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라도 아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정서를 이해하고 물론 어른들 중에서도 내가 오늘 기분이 나쁜데 내가 왜 기분이 나쁜지 모르서 우리가 막 곰곰이 생각할 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거를 잘 인지를 못해 그런 것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면 우리가 어때요? 우리를 이제 우리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훈련이 돼가지고 생기는데 이제 그런 게 안 되니까 자폐성 장애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이렇게 종합 적으로 그 다섯 가지 인간의 그 인지 능력 중에서 그죠? 우리가 지적 인지, 기본적인 인지 능력, 그다음에 언어 인지, 그죠? 사회성 인지, 정서 인지, 그다음에 이제 모로 스킬이죠. 이 움직임 이거에 대한 그 다섯 가지 인지가 종합적으로 다 이렇게 좀 떨어지는 게 이제 자폐성 장애잖아요. 근데 이제 지적 인지 그러면은 intellectual disability 지적 장애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인지 능력이 이제 떨어지는데 거기에 이제 인지가 안 되니까 언어 능력이 떨어지지만 실제적으로 지적 장애를 가진 지적 장애만 있다면은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회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우리 다운 신드롬 같은 경우가 이제 전형적인 지적 장애잖아요. 그럼 다운 신드롬 아이들이 얼마나 프렌들리해요. 그리고 사회성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아이들이 굉장히 순하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친구들 많고, 반 아이들도 좋아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적장애하고 사회성 정서 이런 거하고는 그렇게 많이 그러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지 지적 능력이 떨어지니까 아이들이 이제 언어 능력이 좀 떨어지고, 그죠? 언어는 왜냐하면 기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적 능력이라는 건 기억이 아니에요. 메모리잖아요.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자기 그 메모리 스토리지에 있는 지식을 이제 꺼내서 쓸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언어 능력이고 그게 이제 지식인데 그런 면에서만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학습장애 그럼 뭐예요? 지적장애가 아니잖아요. 학습장애는 어때요? 지적 능력이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은데 아이들이 뭐만 못해요? 읽기.
읽기가 안 되는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읽기잖아요. 읽기가 그 난독증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다른 뭐 지적 장 그다음에 이제 뭐 신체 장애 뭐 이렇게 뭐 그다음에 뭐 의료 장애 뭐 모든 장애들이 다 이렇게 특징인데 자폐성 장애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가 다 그냥 전부 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좀 힘든데 그렇게 해도 그러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이제 ABA가 나왔을 때 이제 이발 로바스가 UCLA에서 그거를 처음 이제 했을 때 지금은 이제 이게 제도화가 되어서 시스템이 다 갖춰져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뭐 BCBA 한국도 아마 그럴 거예요. BCBA들이 이제 자격증을 받아서 그러니까 티처들은 국가에서 이제 티칭 자격증을 받는데 뭐 이제 보드에서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자격증을 줘요. 그리고 언어 치료사도 마찬가지거든요. 나라에서 이제 언어 치료사 자격증을 주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아시아라는 우리 그 따로 이제 거기 어소시에이션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그런 것들을 컨트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BCBA가 생겨서 이제 ABA 뭐 한국도 ABA 많이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이 ABA 메소드 자체도 왜냐하면 이게 behavior based 된 메소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아이들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을 해요. 제가 그 전에 이제 여러 영상에서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 말고는 거의 이제 대부분이 처음에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이제 자폐성 장애가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아기 때 어릴 때는 부모님들이 여기서도 많은 돈을 들여서 부모님들이 막 그 치료를 받고 막 이랬었어요. 미국 부모님들이 그래서 막 1년에 막 8만 불씩 들어간다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막 파산도 하고 이혼도 하고 가정들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 우리가 장애 그룹마다의 다 부모님들의 이 그룹이 있는데 미국에서 또 가장 강한 게 제가 왔을 때 가장 강한 게 이 자폐성 장애 부모님들의 그룹 같아요. 굉장히 이분들이 경제적으로도 좀 여유가 있고 펀드도 참 많아요. 많기 때문에 그 의료 의사들 처음에는 이제 심리학 사이칼라지에서 연구를 많이 했지만 이제 이게 의료로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막 뇌 연구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부모님들이 결국에는 싸워서 이 의료보험으로 이 ABA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미국에서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ABA 그 진단을 받으면 ABA에서 자기 보험이 이제 튼튼하면 그러면 이제 부모님 직장이 좀 괜찮아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의료보험이 되는 미국 원은하고 의료비 단가가 세니까 이런 경우 말고는 거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학교 교육에 그냥 맡기고 따로 그렇게 막 돈을 써서 언어 치료 정도 그렇게 하지 나머지는 왜냐면 언어 치료는 이제 부모님들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의사소통이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 자체가 다 의사소통인데 아이들이 이제 그 의사소통이 약하게 되면은 잡을 유지하기도 힘들고 직장 생활을 하기도 힘들고 이러기 때문에 그 정도 이제 학교 안에도 저기 뭐야 언어 치료사가 다 있지만은 그 너무너무 이제 치료 시간이 약하거든요. 뭐 30분씩 한 번에 30분에서 일주일에 2번 정도가 거의 대부분의 특수한 경우 빼놓고 부모님이 막 싸워가지고 이제 IP 미팅에서 싸워가지고 이제 조금 더 늘리면은 뭐 한 30분씩 3번 정도 이 정도 하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언어 치료를 그 정도 해가지고 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또 언어 치료가 다 지적 능력, 이 인지 능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지 자체가 종합 이 선물 세트 같이 그렇게 엮여져 있기 때문에 이게 아이들의 언어 치료만 막 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막 언어 실력이 막 쭉 늘고 이러질 않거든요. 전반적으로 인지 능력 전체가 아이들이 같이 이렇게 가줘야지 언어도 같이 이렇게 늘고 사회성도 그렇게 가고 정서 능력도 되고 이렇게 이제 다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도적인 제가 지난번에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부모님들이 선생님들과 갈등을 하고 이러는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제도적으로 그게 이제 정립이 돼야지 실질적으로 플로어에 있는 사람들끼리 위에서는 다 가만히 있고 그 사람 그 행정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방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바닥에서 플로어에서 바닥 레벨에서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옥신각신 한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제도가 선생님들이 제도적으로 TC, 티처 컨설턴트를 따로 이렇게 제도적으로 있어가지고 이 선생님들이 자기 특수반이 없기 때문에 이 선생님들은 자기 직업 자체가 일반 반에 속해져 있는 아이들을 가서
그 아이들이 있는 그 선생님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아이들의 이제 IP가 잘 이렇게 매일 IP 내용이 아이들에게 수업이 될 수 있도록 봐주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제 그렇게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게 한국 부모님들이 이제 많은 경우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한테 와서 말씀을 하실 때도 그렇고 뭐 한국에 계신 분이나 미국에 계신 분이나 굉장히 이 아이들이 막 그냥 읽기, 막 쓰기, 막 이런 거에 막 올인을 하시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 계신 부모님들한테는 왜 그렇게 아이들 읽기, 쓰기에 그렇게 집착을 하시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모든 부모님들은 아이가 장애가 있든 장애가 없든 간에 내 아이가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을 하세요.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부모님들하고 너무너무 달라요. 미국 부모님들은 아이가 대학을 가면 좋고, 그러니까 막 그렇게, 왜냐하면 대학을 안 나와도 아이들이 이제 일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실제적으로 본인이 충분히 대학을 갈 수 있는 머리가 되고, 그 학과목 그 능력도 성적도 되지만은 고3 아이들이 대학을 안 가는 아이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은 특별히 자기가 무슨 대학을 가서 더 그렇게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자기는 그냥 뭐 인업하게 했다 하이스쿨까지. 그러니까 자기는 나가서 그냥 일할 거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냥 가서 직장 잡아가지고 고등학교 나온 그거 가지고 직장을 잡아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사회적으로 그런 어떤 기반이 되어 있으니까, 단지 여기에서 기본적인 거는 공부에 그렇게 집착을 사람들이 학과목에 학습의 성적에, 공부라고 말씀드리면 안 되고 성적에 집착을 하지 않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막 성공에 대한 그런 것이 없어요. 아주 그 뭐 하이 클래스에, 완전히 하이 클래스에 있는 그런 친구들도, 아주 미국 부모들 중에서도 아주 작은 퍼센티지죠. 그런 부모님은 진짜로 작은 퍼센티지고, 대부분의, 그리고 그런 부모님들 중에서 순수하게 여기에 그 메인이 이제 화이트잖아요. 화이트 부모님들보다는 여기서 태어났지만은,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도, 우리 둘째 아이 같은 경우 여기서 태어났잖아요. 큰 아이도 3살 때 왔으니까 뭐 완전 미국 아이죠. 미국 아이이지만 그래도 어때요? 백그라운드가 에이시안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부모한테서 이제 받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님한테 어릴 때부터 잘 듣고 자란 거. 저도 이제 아이들의 공부에 대해서 제가 네가 그렇게 해서 대학을 이런 데 가겠어? 저런 데 가겠어? 그렇게 저는 접근을 하지 않고, 공부는 아이가 해야 될 책임으로 저는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부모는, 우리는 직장을 나가고 그래서 돈을 벌어와서 이제 가족을 먹이고 살리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공짜로 먹고 사는 거잖아요. 부모가 만들어 놓은 삶의 터전에서 공짜로 잠을 자고 공짜로 음식을 먹고 아이들에게 공짜로 옷을 사주고 공짜로, 아이들이 먹고 싶다 그러면 가끔 데리고 나가서 레스토랑에서 밥도 먹여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제가 아이들한테 한 얘기가, 너희의 책임, 우리 엄마 아빠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돈을 벌어오는 것처럼, 너희의 책임은 마음껏 놀고 신나게 놀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하는, 학교가 너희의, 우리의 직업 같은 거다. 엄마 아빠의 직장 같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직장을 나가서 학생들을 수업을 하고 가르치고 이게 직장 생활을 해야 월급이 나오는 것처럼, 너희는 너희의 책임이 학교를 열심히 가고 지각하지 않고 가서 성실하게 공부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성적을 유지하고, 성적은 너희의 프라이드다. 그러면 뭐 너희가 공부를 못 해가지고 프라이드에 전혀 신경 안 쓰면 어쩔 수가 없는 건데, 너희가 프라이드를 킵하기 위해서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책임인 거예요. 근데 이제 공부를 안 하고 숙제도 안 해가고 이런 건 뭐예요? 자기의 책임을 방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 아이가 커서 사회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이렇게 친구 관계나 모든 관계에 있어서, 결혼해서 이제 자기 스파우저와 이렇게 같이 사는 모든 관계에 있어서 아이가 책임이 없는 아이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공짜로 먹고 공짜로 이렇게 하는 만큼, 이제 부모가 최선을 다해서 너희를 양육하는 것처럼, 너희는 너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잘 놀고 친구들하고 잘 놀고, 그리고 공부 성적으로 유지하고, 이제 숙제 해야 되고, 선생님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 말을 잘 듣고 잘 따르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이제 키우는데, 그러니까 일단 그라운드가 다르죠. 한국은 어때요?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성공 드라이브잖아요.
모든 지금 20대, 30대 친구들도 많은 친구들이 성공 드라이브잖아요. 근데 성공이 이제 옛날에는 이제 뭐 교수가 된다든지 의사가 된다든지 판사가 된다든지 이렇게 좀 명예직에 부모님들이 올인을 했다면 요즘은 이제 막 전부 다 모든 게 돈이잖아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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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그래서 부자 되는 게 그죠? 이명박 대통령이 부자 되세요부터 제가 보기에는 시작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제 부자고 건물주가 되는 게 목표고 이렇게 이제 삶이 많이 바뀌었죠. 그 삶의 그런 어떤 방향이 많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의 영향을 받고 아이들도 그래서 참 슬프죠. 그죠? 20대에 가장 이제 막 이제 어설픈 어른이 된 거잖아요. 20대가 이제 20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어설픈 어른이 됐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학교를 가서도 대학을 다니는 것도 대학도 요즘은 무슨 뭐 취직을 위한 그 창구같이 이렇게 대학을 가는 이유가 아이들이 어떤 그런 학문을 더 배우고 거기서 좀 더 지적인 어떤 그런 그거보다는 대학을 나와야지 사회에서 성공 드라이브로 간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대학을 가고 이러다 보니까 대학 생활 자체도 뭐 옛날에는 뭐 대학에 가면 낭만 이랬던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대학이 학원같이 바뀌고 뭐 이렇게 그래서 어, 이제 한국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뭐 이렇게 방향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가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많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장애가 있는데 읽기를 막 집적을 해서 이제 부모님들이 막 시키고 그다음에 뭐 쓰기를 시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아이가 학교를 가기 때문에 막 부모님들이 굉장히 막 성의를 다해야죠. 아이들한테 막 그런 거를 미리 가르치고 또 학교에 가서 못 배운 아이들은 이제 학교에 가서도 부모님들이 막 학과목을 어떻게든지 우리 아이가 배워야 되고 막 이 학과목을 하는데 사실 이제 아이의 장애 정도를 봐야 되잖아요. 그죠? 장애 정도를 봐야 되고 이제 미국 같이 이제 미국에서는 티오가 일단 기본적으로 뭐 하버드라든지 이렇게 막 아이비리그 대학에 너무너무 많은 지원자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자기네가 만들어 놓은 티오대로 이제 키우겠지만 왜냐면 아이들을 뭐 그러니까 티오가 있진 대학에 어사인된 정부에서 어사인한 티오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뽑으려면 마음껏 뽑을 수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건물에 수용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클래스룸에 아이들을 그냥 무한정으로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클래스룸이 예를 들어서 20명 들어가는 클래스룸, 25명 들어가는 클래스룸, 뭐 강당같이 이제 뭐 한 50명, 뭐 100명 이렇게 수용하는 클래스룸 이런 걸 다 봐야 된다면 그다음에 그 대학에 교수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한 교수가 몇 과목을 가르치고 그 교수가 가르칠 수 있는 학생 수가 뭐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대학마다 다 자기네가 사람을 뽑잖아요. 이제 뽑는데 어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대학들은 다 이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 꽤 많이 이제 대학을 가요. 그리고 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대학에서 대학에 아예 디서빌리티 그 헬프 센터가 따로 있어요. 서포트 센터가. 모든 대학에 거의 다 있어요. 그래서 디서빌리티가 있는 학생들은 이제 가서 거기서 상담을 받고 거기에서 이 친구가 이런 디서빌리티가 있기 때문에 어떠어떠한 도움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책을 읽지 못하면 이제 듣는 걸로 해서 책 교과서를 갖다 오디오북으로 전부 다 이 디서빌리티 센터에서 교수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그렇게 해서 오디오북을 만들어서 학생이 이제 오디오북을 할 수 있게 하고 시험도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서포트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 제도는 굉장히 아직 한국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정착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가 대학을 가고 싶다 그러면은 대학을 갈 수가 있겠죠. 전문대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대학들이 있고 또 대학의 이 스케일이 한국보다는 굉장히 종류가 많고 한 타운 안에 뭐 대학이 그냥 뭐 한 열 몇 개가 되니까 이제 굉장히 선택권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기는 하는데 이제 부모님들이 저는 내 아이를 보면서 이제 잘 아이의 방향, 앞으로 내 아이가 장애가 있는 이 상태에서 아이가 어떤 삶을 앞으로의 방향에서 어떤 방향으로 살았으면 좋겠는지를 잘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다 공부를 해서 책을 반드시 읽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부모님들이 예를 들면 내 아이가 IQ가 40이다. 아이가 IQ가 50이다. 내 아이가 뭐 그 뭐라죠? 경계성 장애라 그러나요? 그 이제 여기서 말하는 마일드 디서빌리티 지적 장애를 경계성 장애라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경계성 장애가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 저는 모든 아이들을 일단은 장애가 있든 없든 간에 모든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저는 그 장애 자체를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
제가 선생으로서 보는 거는 이 아이가 어느 정도의 잠재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면서 이제 접근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분명히 일반 반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학습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벌써 장애라는 거를 받았다는 거는 아이가 무언가 잘할 때 이게 좀 딜레이가 됐다는 거거든요. 예, 뭐 지적 장애 판정을 안 받지만 모든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인지 장애는 조금씩 있어요. 그 아이가 인지장애가 없더라도 인지가 조금 딜레이 된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아이들이 20명이 앉아가지고 수업을 하고 30명이 앉아서 수업을 하는데 아이가 읽기를 못 배우고 쓰기를 못 배웠어요. 근데 그 아이를 제가 개인적으로 원투원으로 가르쳐가지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읽을 수 있었다 그랬잖아요. 무슨 장애와 상관이 없이 자폐성 장애든 무슨 장애든 거의 상관이 없이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읽고 쓰기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아이들이 어디서 이제 딱 막히냐 하면, 이 지적인 면에서, 인지적인 면에서 어디서 막히냐 하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행간의 의미라는 거 있잖아요. 행간의 의미. 그러니까 아이들이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해요. 그리고 교과서를 이제 읽기를 하기 때문에 지문이 나오면 그 지문에서 물어보는 내용, 그죠? 뭐 얘가 어디를 갔었어? 응? 주인공이 어디를 갔었냐? 얘가 무엇을 말했냐? 뭐 얘가 뭐 몇 시에 갔냐, 뭐 이런 내용들은 아이가 행간에 답이 있는 거는 애들이 다 찾아서 답을 쓸 수가 있어서 시험도 어느 정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벌써 3학년, 4학년이 되면 이 이제 비트윈 라인이라 그래서 이제 그 행간의 의미를 아이들이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얘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얘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러면 이제 애들이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내용 전체적으로 우리가 컨텍스트라 그러잖아요. 그 컨텍스추얼 미닝을 아이들이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야말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이런 내용이 아닌 그 안에 나타나는 내용이 아닌 그죠? 그래서 컨텍스추얼 의미를 이해해야지만 답을 할 수 있는 내용에서 이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자폐성 장애도 ABA를 가지고 이제 치료를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져요. 좋아져서 아, 우리 아이가 이제는 거의 일반 아이들 같아졌다 해도 이 친구들이 가장 애를 먹는 게 바로 그 행간의 의미를 읽으면서 abstract context, 추상적인 의미잖아요. contextual meaning을 알아야 된다는 거는 그러니까 추상적 의미에 대해서 이제 이 친구들이 더 이상을 못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왜냐면 기본적으로 인간 정서를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성을, 소셜. 그죠? 소셜인데, 이 소셜도 뭐예요? 전반적으로 사회적 규범이라든지 사회적 그 뉘앙스라 그러죠. 우리가 뉘앙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보고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저 사람의 표정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정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의 정서를 이해하고 상대방의 정서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왜 장애가 없어도 왜 그런 이렇게 왜 친구들 중에서도 많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하고 맞는 친구가 있고 나하고 맞지 않는 친구가 그 사람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가지고 기본적으로 뭐예요?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이게 뭐예요? 서로가 정서를 이해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 이제 떨어지면 그러니까 사회성, 그다음에 정서, 그죠? 그다음에 문화. 이 세 가지가 이제 관건이에요. 요거가 돼야지만 아이들이 그런 행간의 의미, contextual flow 그런 것들을 그 추상적 의미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가 옛날에 배웠을 때 한국 단어는 우리가 그렇게 안 배웠지만 영어를 배울 때 우리가 뭐 추상명사, 일반명사 뭐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명사라는 건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렇죠? 알 수 있는 것들인데 추상명사는 어때요? 그야말로 추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추상명사를 쓰기가 힘들고 그런 추상명사라는 게 추상적인 의미를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제 아이들이 떨어져 나가는데 이게 이제 인지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데 이야기가 굉장히 산만하죠.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근데 제가 이제 처음 이제 이 영상을 틀고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는 바로 이제 그 부모님들이 학과목에 이제 거기에 이제 집중하고 집착이라는 표현이 참 안 좋은 의미이기 때문에 쓰기가 조금 힘들지만은 obsessive 됐다 뭐 이런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집착을 한다는 게 거기에 이제
올인을 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읽을 줄 알고 쓸 줄 알고 그래서 학교 교육을 따라갈 수 있게 만들려고 이제 특히나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면 부모님이 막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열심히 가르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아이가 그렇게 하고 간다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선생님이 이제 지시하는 대로 아이가 잘 따르고 이제 아이가 쓸 줄 알아도 선생님이 지금 무엇을 나에게 하라고 요구하는 걸 이해를 해야 아이가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와서 아이를 이렇게 보면서 할 수밖에 없어요. 1대1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일반 특수반에 아이들이 5명이다. 특수반에 아이들이 10명이면 일반 반보다 굉장히 적잖아요. 그래도 이 아이들은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IQ가 120이 넘고 130이 되는 아이도 제가 이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일반 반에서 아이가 읽기 쓰기를 못 배운 아이인 거예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르쳐 보니까 아이가 2, 3개월 안에 영어가 얼마나 어려워요. 영어 어렵거든요. 특히나 미국 영어가 굉장히 어렵고 미국에서 읽기를 못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못 배워가지고 그래서 특수반에 와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 장애 판정을 받은 아이들이 미국에서 제일 많은 게 학습 장애잖아요. 제일 많거든요, 숫자가. 그 왜 그래? 학습 장애는 기본적으로 IQ가 경계성 장애 이상이 돼야 되거든. 일반 IQ여야 되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100이 넘는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읽기를 못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이제 제가 모든 학습장애 아이들을 다 가르쳐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일반화를 시켜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저는 학습장애를 그렇게 많이 믿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가르쳐 본 아이들이 전체적인 반에서 선생님이 앞에서 가르쳐서 애들이 못 따라간 아이들이지 1대1로 앉아서 아니면 2명, 3명이 앉아가지고 제가 가르쳤을 때 이 친구들은 잘 배웠단 말이에요. 제가 일반 반에서 그렇게 전체를 앉혀놓고 아이들을 가르쳐가지고 못 제가 가르치기 위해서 애들이 실패한 아이들은 없죠. 왜냐하면 저는 미국에서는 전체적으로 놓고 가르쳐 본 적이 없고 저는 이제 선생으로서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 반에서 가르쳤어도 거기서 삐죽삐죽 이렇게 못 따라가는 아이들이 있었으면 저는 아마 개인적으로 앉아서 그 아이들을 가르쳤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실패하는 게 제가 실패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랬을 텐데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일반 선생님 앞에서 지적장애 40이어도 아이들이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배우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추상적인 부분에 가서는 이제 그거를 가르치면서 아이하고 같이 이제 정서, 소셜, 그 문화를 같이 공부를 해나가서 아이를 같이 키워나가야 돼요. 그거 따로 이렇게 학습을 해서 키워나가야지 이게 아이가 이제 그 언어를 통해서 이 배우는 이거와 같이 나중에 이게 이제 맞물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구 관계라든지 이제 소셜이라든지 이걸 아이가 이해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이제 가만히 부모님들이 이제 제가 가슴이 많이 아파요. 부모님들이 아이가 이제 장애가 있는 아이가 태어나거나 장애가 있으면 부모님들이 당신들이 이제 세상에서 꼭 실패한 것 같은 느낌이 막 드시고 이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고로 아이들이 일찍 가는 경우도 있고 많은 이제 경우들이 있잖아요. 나에게 이제 그 아이가 온 건데 그 아이가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내가 이 아이를 어떤 방향에서 키워야 될까를 저도 이제 엄마가 되었을 때 우리 아이가 장애가 없었지만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정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우리 아이를 이 사회 속에서 난 놈으로 만들 것이냐, 그죠? 난 놈으로 만들 것이냐, 든 놈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된 놈으로 만들 것이냐, 이제 난 사람, 된 사람, 든 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근데 이제 저는 된 사람이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그건 책임으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대학을 갈 때에도 저는 아이들에게 뭐 너는 꼭 이 대학을 가야 돼, 저 대학을 가야 돼 그러지는 않았어요. 않고 제가 미시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미시간으로 온게 된 이유 중에서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이 어, 그나마도 이제 퍼블릭 대학들 중에서는 좀 랭크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아이들이 이 대학을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아이들이 이제 설익은 어른이 돼서 이제 조금씩 자기 자신을
이제 된 어른으로 키워나가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부모로서 좀 보고 싶었어요. 인조이하고 싶었어요. 저는 이제 부모가 됐고 제가 힘들게 키워줬으니까 그것이 이제 당연히 내가 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들이 미시간을 가면 좋겠다.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따로 살더라도 아이들하고 점심 데이트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을 푸시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로서 제가 미시간 대학을 가면 등록금을 대줄 것이고 저희가 낼 것이고 어, 다른 아이비 리그 대학을 니네가 아웃 오브 타운에서 그러니까 가면 이제 등록금이 이제 배 막 세 배로 오르거든요. 특히나 아이비 리그는 뭐 사립학교니까 엄청 비싼데 이 아이들이 다 저희가 양 부모가 다 직장이 있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보통 그렇게 사립학교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 들어가는데 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아이들은 장학금을 받아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회가 어느 정도 공정한 사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똑똑하면 부모님이 능력이 없어도 아이들이 그런 거를 쟁취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 사회하고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걸 이제 한국 국민들이, 시민들이 이제 해서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런 것들은 공짜로 군 어느 대통령이 된다 그래서 공짜로 주어지진 않아요. 결국에는 전부 다 어때요? 우리가 지금 민주화가 되고 뭐 시민혁명 뭐 이렇게 많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흑인들이 얼마나 싸웠어요. 그렇게 해서 흑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고 그 전 노예에서 자기네 이제 링컨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 노예에서 벗어나서 그 다음에는 어때요? 학교를 처음에 1965년에 만들어졌을 때 흑인들 따로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멀리 막 1시간, 2시간씩 아이들을 타고 가게 만들었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백인 학교에 다닐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흑인들이 데모하고 막 난리를 해가서 어때요? 그것도 바꿔가지고 이제 자기네가 인타운에 있는 학교를 백인들이 다니는 학교를 흑인들이 다니게 됐단 말이에요. 버스에서 어때요? 흑인들은 저기 뒤에 가서 앉거나 서 있어야 되고 이제 백인들만 앉을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그런 것들을 어때요? 다 싸워서 쟁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느 지도자도 국민들이 가만히 있는데 어느 왕이나 대통령도 가만히 있는데 알아서 해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민 단체들이 많잖아요. 한국도 엄청나게 시민 단체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이제 좀 슬프게도 많은 국민들이 그런 것들을 잘 인지를 못하고 그죠? 인지를 못하고 그런 시민 단체들을 서포트를 해서 한국에서 시민 단체들이 싸우는 거 아니에요. 교육에 대한 시민 단체도 있을 것이고 많은 분야의 시민 단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시민 단체들은 전부 다 비영리 단체들이잖아요. 그럼 비영리 단체들의 거기에 이제 막 법 공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죠. 그런다. 그러니까 굉장히 한 나라를 건강하고 잘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네의 그런 잘 먹고 잘 살고 뭐가 되고 막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이런 거를 안 하고 사람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시민단체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서 뭐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그거를 또 하다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은 그런 거는 저는 보수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거는 그런 많은 시민 단체들을 국민의 권리를 위해서 일하고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시민 단체들을 내가 가서 직접 일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경제적으로도 서포트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교육도 분명히 저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지금 잘 몰라서 그러지만은 뭐 교사들 노조 같은 경우에도 교사들의 권리만을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학교의 그런 부조리와 이런 것을 위해서 싸우는 건데 그것이 결국에는 아이들에게 영향이 가는 거기 때문에 좀 더 공평하게 그렇잖아요. 우리 옛날에 예를 들면은 뭐 봉투 안 받기 이런 거 한국에서 노조에서 시작했잖아요. 근데 저도 어린 시절에 일을 갈면서 제가 막 선생님한테 대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선생님들이 어땠어요? 부모님들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부모님들이 가지고 오는 돈 봉투 그 아이들을 얼마나 차별을 했어요. 어렸을 때. 굉장히 차별을 하면서 가난한 집 아이들은 굉장히 무시하고 따돌리고 저도 그런 서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막 어린 나이에 일을 갈면서 막 이랬었는데 어떻게 어른이 저럴 수가 있나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뭐예요? 교사 노조가 없앴잖아요. 근데 교사 노조가 없앴는데 교사 노조들이 왜 없앴어요? 그 봉투가 교사들에게 얼마나 짭짤한 부수입이었어요. 근데도 교사 노조들이 나가서 없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공평한 사회를 만들고 그게 없어지고 나면니까 선생님들이 어때요? 아이들을 이제 그다음부터 공부 잘하는 애, 공부 못하는 애 이렇게 차별을 하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한 가지씩 그렇게 이제 막아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완벽한 사회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회를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일찍 눈을 떠서 저는 대학 다닐 때도 그런 거를 몰랐어요.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런 거를 알고 내가 그 20대에 그런 걸 해서 제가 정의로워서 가서 굉장히 많이 했을 텐데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냥 취직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쓸 게 아니라 그런 데 가서 일을 했었으면 최소한 버스비라는 줬을 테고 먹는 거는 해결이 됐을 그 정도는 주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부모님들이 제가 그전 시간에 얘기했던 게 우리가 나아지는 삶이라는 게 내가 직접 가서 못하면 그런 단체들을 찾아서 이렇게 서포트를 하고 그런 역할을 그다음에 데이터라도 이렇게 주고 이러는 것들이 그런 단체들이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거거든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빗나갔네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수다 정도로 그렇지만은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제가 처음에 이제 오픈한 내용은 우리가 그렇게까지 학과목 성적 이런 거에 우리 아이들을 놓고 한국 사회가 박하긴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놓으면 그죠? 한국에서 삶이 사회 자체가 이제 힘들긴 한데 모든 사람들이 이제 사자 들어가는 직업 막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전부 다 과학이라든지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오면 어때요? 나라가 굉장히 발전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과학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라가 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 발명이 많이 나오고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전부 다 안정적인 직업으로 가잖아요. 그죠? 판사, 뭐 검사, 법조인, 그다음에 의사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은 아,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에서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무슨 사자 들어가는 직업 성공하는 거 이런 거보다는 좀 더 많은 영역에서 아이들이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재능을 학원을 막 돌면서 공부하는 거에 모든 그 한참 자라야 될 그 나이에 잘하고 신나게 놀고 그다음에 자기 자신을 이제 보고 이래야 될 나이에 이제 그런 식인데 이렇게 쏟고 에너지를 그래서 나 정작 자기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자라게 된다는 것도 굉장히 슬픈 일이고 이제 장애를 가지신 장애 아이가 있는 부모님들이 그런 면에서 그런 사회에서 굉장히 외롭죠. 굉장히 외롭고 내 아이가 왜냐하면 잘난 사람만 인정받고 잘난 사람만 성공 저기 뭐야 잘난 사람만 사람 대접해주는 나라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요. 내 아이가 장애가 없더라도 내 아이가 공부를 못하면 이런 아이들은 부모님한테부터 구박을 받기 시작해 차별을 받는 게 이제 부모님한테서부터 차별을 받아요.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내 아이인데 큰 아이는 공부를 잘하는데 작은 아이가 공부를 못하고 큰 아이는 공부를 못하는데 작은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부모님이 차별을 해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를 우선적으로 대접을 해주고 뭐 좀 좋은 반찬도 공부 잘하는 아이를 먼저 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는 자기 역할을 다 한다고 생각하고 더 대접을 해주고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하고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도 엄청나게 차별을 받고 억울하게 사는 아이들이 부모님한테서부터 그런 차별을 받으면서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제가 한도 끝도 없이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만하고 아마 지금도 굉장히 길 것 같습니다. 어, 죄송해요. 너무 많은 이야기를 중언부언 많이 했는데 그냥 앞에 누구 앉혀놓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제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또 뵐게요.